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혼을 한 평범한 싱글맘입니다. 요즘은 이혼이라는 게 몹시 흔하다고 하지만 이혼을 쉬운 마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결혼이 쉽지 않은 만큼 이혼 결정은 더더욱 쉽지 않은 거죠. 저 역시도 결혼 기간 동안 많이 참고 삭혔습니다. 좋은 쪽으로도 생각을 전환해 보기도 하면서 오히려 제 마음가짐을 바꾸려고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 이혼이 더 나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오랜 기간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었고 그 선택에 100% 만족만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이혼을 선택할 겁니다. 아니, 더더욱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겠지만요. 제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전 남편이 저를 비웃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남들이 하니까 너도 하자 이거냐며 마땅히 도움받을 만한 든든한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네가 이혼해서 뭐 해먹고 살 거냐고요. 전 남편은 저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무시하는 거였죠. 연애할 때만 해도 저는 그 사람과 제가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격도 잘 맞고 가치관이나 성향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관념이 상당히 비슷했어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컸고 허투루 돈 쓰는 것도 싫어했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별로 좋지 못했거든요. 엄마는 저보고 대학 가라고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해 주시겠다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저희 집 형편에 그건 욕심 같았습니다. 또 대학 나온다고 해서 취업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바로 일할 거라고 나중에라도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면 그땐 내 돈 벌어서 내가 알아서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결정한 일인데도 엄마는 그걸 꽤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셨어요. 똑똑하고 공부도 나쁘지 않게 했던 앤데 집 사정이 어려워서 대학은 못 보낸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참 열심히 사셨지만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건 절대 아니더군요. 쉬지도 못하고 내내 일만 하셨지만 빚까지 있었던 저희 집 형편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속에서도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을 갔지만 저는 한 회사의 사무직 격리 일을 시작했어요.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제 앞에서 새로 사귄 남자친구 얘기, 미팅 얘기, 곧 있을 시험 얘기를 하는 걸 보자면 다 부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 있으니까 부러워도 말고 시샘도 말자. 그냥 내 앞만 보고 살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어린 나이였기에 많지 않은 월급조차도 너무 소중하고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회사에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회사 과장님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랑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남자였는데요. 반듯하고 똑부러지는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첫 만남부터 말이 잘 통했어요. 사치하는 거, 허세 부리는 걸 싫어했고 실용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고 열정도 많아 보였죠. 저는 그런 모습에 호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너무 좋고 운명의 단짝 같다고 했거든요. 그 남자 하는 소리가 제가 요즘 여자들답지 않게 똑부러지고 생활력도 강해 보인다고 결혼하면 너무 현명하고 좋은 아내가 될 것 같다고도 했고요. 저희는 좋은 감정으로 잘 만났습니다. 사실 연애 때만 해도 저한테 선물도 잘 사주고 뭐든지 제 위주로 잘 챙겨주고 참 저에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겠죠.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자기 부모님께는 예전부터 8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도 그건 계속 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당연히 처갓집에도 똑같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원래는 엄마 아빠께 100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엄마께서 이제 결혼하면 더는 안 줘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저렇게 말하니 저도 좋더라고요. 결혼해서도 계속 용돈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도 똑같이 드리겠다고 했죠. 엄마는 얼른 돈 모아서 전세 말고 집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우리 용돈은 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시부모님께도 드리는 거니 엄마 아빠한테도 똑같이 드리는 게 맞다고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우리 집은 50만 달라 하셨습니다. 제가 80을 보내드려도 매번 30은 돌려보내셨기에 나중엔 결국 50만 보내드리게 되었지만요. 저희는 저희가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 반반 합쳐서 전셋집을 구했고 가재 도구도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초에 남편과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남편은 여자가 결혼한다고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게 참 별로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으론 집에서 아이 보고 살림하는 것도 절대 노는 일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남편은 그런 걸 취집이라고 한다면서 여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일은 해야 된다고 했었죠. 저는 남편에게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른 건데 취집이니 뭐니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저도 빨리 돈을 모아서 자가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기에 맞벌이는 필요하다는 주의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시당초 남편의 생각 자체가 아내를 자기 자산 불리는 데 쓰는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것까지 알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어떻게 할 건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당연히 남편은 돈을 잘 모으는 것이 큰 목적인 사람이니까 부부 중 한 사람이 돈 관리를 하고 각자 용돈을 받아가는 식으로 하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각자 버는 건 각자 모으면서 관리하고 생활비 명목의 돈만 내서 그걸로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근데 우리가 돈을 좀 빨리 모아서 집을 사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한 번에 모아서 그걸로 적금 붓고 각자 용돈 쓰는 게 맞지 않아? 그 말도 맞는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용돈 받아 쓰고 싶지는 않아. 왜? 어차피 나도 똑같이 할 건데? 내 친구들 보면 와이프가 용돈 쥐꼬리만큼 줘서 뭐 하나 살 때마다 고민하고 그러던데 난 그건 좀 싫어. 내가 힘들게 내 돈 버는 거 왜 눈치 보면서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은 본인 월급은 절대 터치 안 했으면 하더라고요. 조금 이해는 안 됐지만 본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나요? 결국 남편이 원하는 대로 부부 공동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각자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넣었어요. 그걸로 생활비 쓰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요. 또 남편과는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남편은 아이는 천천히 갖거나 아예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아이는 비교적 빨리 갖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임신 정년기로 치면 적은 나이도 아니었고 또 요즘은 난임이 워낙 많아서 제가 갖고 싶다고 바로 가져지는 것도 아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느 정도 돈 좀 모아놓고 집 장만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더라고요. 남편의 뜻이 그래서 저도 일단 알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 계획과는 다르게 저희는 결혼 1년 뒤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획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를 찾아와 준 아이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은근슬쩍 다음에 다시 갖는 게 어떻겠냐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저는 그게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이미 결혼도 했고 전세기 내도 집도 있고 부부잖아요. 저희가 당장 돈이 없어서 아등바등하는 상황도 아니고 키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생긴 아이를 낳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남편은 은근히 아이를 쥐었으면 하고까지 바랐으니까요.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병원에서도 제가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혹시 지우면 다음에는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껏 우리한테 생긴 아이인데 낳으면 되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펄쩍 뛰었죠.
저는 반드시 아이를 낳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럼 알겠는데 아이랑 상관없이 우리 돈 모으는 건 크게 차질이 없었으면 한다고 아이 핑계로 일 그만두고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저게 임신한 와이프한테 할 소리인가요? 이런 상황까지 돈돈거리는데 말도 못하게 섭섭했지만 어쨌든 제가 더 원해서 낳는 거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의 은근한 눈총에 못 이겨 최대한 출산휴가는 짧게 쓰고 낳고 나서도 바로 회사 복귀를 해야겠다 다짐했어요. 아이는 친정엄마가 좀 봐주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 되나요? 그것 또한 제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선 제가 자궁 경부 길이가 짧아서 아이가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를 묶는 시술도 했는데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집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해서 집에서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에는 출산휴가를 당겼었고 저는 침대 위에서만 주로 생활을 하며 최소한의 활동만 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집에 있으면 엄청 갑갑해하는 편이다 보니 침대에서만 생활하는 건 제가 가장 고역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그 기간 동안 저에겐 눈총도 엄청 주더군요. 자기는 힘들게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저는 침대 위에서 왼종일 뒹굴고 있다고요. 제가 아예 누워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집안일들을 했는데도 남편은 저보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루 종일 뒹굴고 있는 소감이 어떻냐는 둥, 천국이 따로 없지 않느냐는 둥, 제가 부럽다는 둥, 제가 좋아서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공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있는 건데도 참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치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냥 그렇게 침대 위에서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뭐라도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취미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바로 판타지 소설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소설 창작 동아리도 했었고 상도 받은 적이 있어요. 주변에서 글 좀 잘 쓴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만약 대학을 간다면 문예 창작과나 국문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글 쓰는 걸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대학 자체를 못 갔지만요. 그만큼 저는 소설 쓰는 거나 책 읽는 걸 좋아했었고 마음 한켠에는 내 소설을 쓰고 싶다는 꿈도 있었어요. 어차피 별다른 활동을 못하니 앉은 자리에서 소설 쓰는 일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평소 좋아하던 판타지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판타지 장르를 워낙에 좋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읽었거든요. 남편 출근하면 쉬엄쉬엄 집 정리해놓고 침대로 와서 최대한 움직임 없이 안정을 취하는데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나더라고요. 또 시간을 의미 없이 마냥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법 많은 소설을 써냈고 완결도 제법 냈습니다. 근데 이걸 저 혼자 잔뜩 써서 들고 있으면 뭐하나요? 누군가 읽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간 썼던 소설들을 판타지 소설 연재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반응도 없고 조회수도 없죠. 하지만 그런 반응에는 신경 안 쓰고 꾸준하게 올리다 보니 조금씩 반응이 오고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묵묵히 올리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소설이 빵 터지는 날이 왔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인기 많은 베스트 소설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도 올라가고 1등도 했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같고 재밌다는 댓글을 볼 때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잊고 지냈던 제 꿈을 다시 찾은 느낌까지 들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익하고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이트 측에서 유료 연재를 제안해서 원래는 무료였다가 유료 연재로 전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 쓴 글을 모아 전자책으로 내자는 출판 제의도 연달아 왔습니다. 일단 출판까지는 하지 않고 유료 연재로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받고 보니 그 비용이 짭짤한 겁니다. 제 취미로 신나게 글을 쓰고 돈을 받게 되니 얼마나 좋던지요. 재밌어서 저는 좀 더 글 쓰는 데 집중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출산 직전까지 꽤 많은 소설을 적게 되었고 다달이 정산되는 정산 비용도 나중에는 제 월급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진 못합니다. 왜냐면 유로 연재 극 초반에 남편에게 자랑을 한 적이 있는데요. 소설 쓰고 돈도 번다고 막 자랑을 했거든요. 남편은 그거에서 얼마 들어오냐고 했고 완전 초창기라 비용으로 치면 수수료 떼고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 스스로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남편은 몇 달 내내 집에만 누워서 생활하는데 40만 원 벌었다고 그렇게 기뻐? 빨리 애 낳고 몸 추슬러서 회사 다시 출근하는 게 낫겠다. 라더군요. 저는 그때 출산휴가 중이어서 월급에서 70%는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돈을 안 벌어오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아마도 제가 이대로 회사 안 가고 그냥 영영 집에 있을까봐 불안한 눈치였죠. 임신한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서 바깥 활동도 못하는 데다 그 와중에 집에서도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건데 남편은 저를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은근한 압박과 눈치를 받아야 했고 빈정도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소설 쓴다는 말도 안 했고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도 더는 얘기 안 했어요. 아무리 수익이 올라가도 절대 얘기 안 했죠. 그 후 저는 산딸이 되어서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휴가만 쓴 채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회사로 복귀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저희 회사가 경영 악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출산 휴거로 쉴 때도 동료로부터 대강 듣기는 했는데 경영진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빚이 어마어마해졌다는 겁니다. 그 빚이 감당이 안 돼서 회사가 1년 내에 도산할 거라는 얘기도 많이 돌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불안해서 몰래 이직 준비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저는 남편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경영 상태가 너무 악화되었다고. 남편도 저희 회사와 비슷한 업계에 있었기에 저희 회사 사정은 들어서 잘 알고 있더군요. 남편은 이러다가 회사가 망해서 제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저보다 더 걱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다른데 이직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라니. 그동안 쉬었으니 이제라도 빡세게 일해야 되는데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데라도 알아봐야지.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그동안 쉬었다뇨. 출산하고 저 혼자 애 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를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취급하는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은 겁니다.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돈돈거리고 사람을 닥달해? 불안하니까 하는 소리 아냐. 그리고 솔직히 여태까지 쉰 것도 맞잖아. 병원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침대 생활한 거고. 참 좋은 핑곗거리 있었네. 뭐라고? 어쨌든 집에서 잘 놀고 먹은 건 사실 아냐. 그럼 이제라도 빡세게 돈 벌어와야 되는데 그놈의 회사는 또 왜 그 모양인데? 회사가 안 좋아진 것도 내 탓이야? 아휴, 다녀도 그런 데를. 지금 말 다 했어? 아, 됐고. 어쨌든 당신 몫의 돈은 무조건 벌어와. 그게 우리가 한 약속이야. 우리가 뭘 약속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치면 제대로 해야지. 우리 엄마가 나 회사 출근하는 동안 우리 시연이 봐주시는 거 알지? 그 몫은 따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친정엄마가 손주 봐주는데 무슨 돈. 그리고 용돈 드리잖아. 꼴랑 50,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시부모님도 80씩 드리거든? 그리고 겨우 50에 우리 엄마가 애 봐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당신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는 생각도 없지? 그럼 어쩌라고. 내가 그래서 애 안 가지자 했잖아. 네가 원해서 가지고 낳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그러는데?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도 급하게 그 말은 실수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실수 아니었어요. 본인의 진심이 나온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날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애한테도 말도 못하게 미안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죄송하고요. 저 인간한테 나는 뭘까? 그저 월급 따박따박 벌어와야 되고 지 자산 불리는 데 필요한 사람일까? 그럼 이게 과연 부부고 가족일까 싶더군요.
남편은 너무 심하게 저한테 돈돈거렸고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오면 사람 취급도 안 할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걸 깨달으면서 저도 남편에게 점차 정이 떨어졌어요. 내가 살면서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 아까워서 헌신짝 버리듯 버릴 인간이구나 싶었거든요. 같이 잘 사는 거 좋은데요. 그것도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어찌됐든 무조건 저보고 제 몫에 돈을 벌어오라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똑같이 돈은 벌어오라 할 거면 집안일도 애 육아도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또 다 제 몫이었어요. 본인도 뭐든지 정확히 반반 나누는 것도 아니면서 그 와중에 저한테는 악착같이 돈 벌어오라고 하는 거였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결혼을 잘 못한 건가 많은 생각이 들었고 저도 속으로 이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혼해야지 이것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살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 회사 사정은 갈수록 악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친한 동료도 다른 회사에 면접 보러 다닌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어쩔 생각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재취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재취업보다는 차라리 소설 쓰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었거든요. 제 소설은 여전히 연재 사이트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죠. 임신기간 때 써놓았던 소설을 연재 중이었는데 그 소설은 더 반응이 좋아서 한 달의 유료 연재 정산 비용만 해도 이미 제 월급을 훌쩍 넘긴 후였거든요. 게다가 연재 끝난 작품은 출판사를 통해 전자책 출간도 진행했었는데 그 인쇄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유료 연재 비용에 인쇄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저는 제 생각 이상으로 훨씬 많은 돈을 정산받았어요. 저조차도 제가 판타지 소설로 이렇게 잘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솔직히 저는 굳이 회사를 계속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소설을 더 쓰고 집중하는 게 훨씬 돈도 더 잘 벌고 나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따로 이직할 생각은 없고 만약 회사가 도산하면 그냥 나와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년도 안 돼서 저희 회사는 정말 도산했습니다. 이미 전자책도 잘 팔리고 있고 수입이 따로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었기에 더 빨리 그만뒀어도 되지만 그때까지 버틴 이유는요. 제 나름의 의리기도 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10년 훨씬 넘게 일했으니 정도 많았고요. 그렇게 저는 거의 막바지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들었던 회사를 떠나는 것이 쓸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앞으로는 따로 먹고 살 길이 있다는 생각에 막막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제 통장에 인쇄며 정산 비용 등이 꽤 많이 모이기도 했고 또 새로운 소설 연재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 퇴사 소식에 세상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그러게 왜 빨리 이직 준비 안 하고 끝까지 그 망할 회사에서 남아 있었느냐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때까지도 제 또 다른 수입원과 수익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소설 써서 돈 벌었다고 했을 때 저를 개무시했던 것 때문에 그 뒤로도 일절 말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마음 한켠으론 저도 남편에 대한 정도 너무 떨어졌기에 굳이 제 다른 수입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는 다짐도 있었고요. 남편에게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한다고 생활비 내는 거 문제없이 한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저보고 와 진짜 내가 취직 그런 거 딱 질색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기가 막히게 취집을 하네. 너는 다른 여자랑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아. 라며 저한테 퍼부어대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꼭지가 돌아서 따졌죠. 자꾸 취집하는데 취집이라는 건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야 되는 거야. 당신이 나 취집시켜줄 능력이나 돼? 뭐가 어째? 똑같이 생활비 입금하고 각자 돈으로 생활하는데 뭔 취집인데? 이제는 돈 없잖아. 결국 내 돈으로 살 거 아니냐고. 당신 진짜 그렇다. 돈을 못 벌어오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야? 여자든 남자든 난 자기 몫의 돈은 벌어야 된다고 봐. 내가 안 한 게 뭐야? 임신했을 때 집에서 몇 달 있었던 거? 그때도 내가 내야 될 돈은 다 냈어. 출산 후에도 최소한의 휴가만 쓰고 바로 복귀했고. 그리고 회사가 망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내 잘못이야?
당연히 네 잘못이지. 그 전에 다른 회사 알아보고 이직 준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 등골 빨아먹으려고? 참나, 등골을 빨아먹어. 내가 언제 네 등골을 빨아먹었는데? 터진 입이라고 말 다 했어? 그리고 뭐 얼마나 대단한 등골이 있는데. 그렇게 말한다 이거지. 좋아. 앞으로 친정에 용돈 보내지 마. 그 말에 저는 머리에서 뭔가 뚝 끊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보내지 말라고. 이제는 내 돈만 내야 되잖아. 내가 당신 건사하는 것도 버거운데 당신 친정 용돈까지 줘야 돼? 내가 호구로 보여? 저는 정말 입에서 욕지거리가 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지가 저한테나 저희 친정한테나 도대체 뭘 했다고 자기가 호구로 보이네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엄마가 돈도 제대로 안 받고 애봐주시는데 그런 건 보이지도 않나 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이 인간 진짜 아니구나 싶어서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나 진짜 너무 웃기네. 누가 보면 내가 당신 돈으로 대단하게 잘 먹고 잘 산 줄 알겠어. 누가 보면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대단한 용돈이라도 척척 드린 줄 알겠다고. 실상은 애 맡기면서 겨우 용돈 50만 원 드리는 게 다잖아. 그게 안 입고 오면 네가 돈 벌어오든가. 실컷 벌어와서 그걸로 처가댁 드려. 내 돈에는 손대지 말고. 그래. 좋아. 우리 갈라서 자. 네 그 알량한 월급 네 마음대로 쓰고 사세요. 나도 네 월급 조금도 관심 없어. 제 말에 남편도 기막혀 하더라고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헤어지자고? 남들이 툭 하면 이혼하니까 그게 쉬워 보여? 너 나랑 헤어지면 뭐 먹고 살 건데? 너네 친정이 뭐 번듯하기를 하나 도움받을 때나 있냐? 걱정 마. 나 알아서 잘할 테니까. 우리는 그냥 끝내자. 나 정 떨어져서 너랑 더는 못 살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똑 부러지고 생활력 강해 보여서 결혼한 건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도 아니네. 이혼? 좋아. 지질이 궁상 떨면서 나중에 잘못했네 어쩌네 빌지나 마.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남편과 저는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만정이 다 떨어져서 조금 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친정엄마에게 했는데 친정엄마는 처음엔 그래도 좀 참지 그랬느냐, 애도 있는데 이혼은 어떻게 하느냐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툭하면 우리 애 낳지 말자고 안 했느냐 하는 인간이라고, 그런 인간을 앞바랍시고 냅두는 것도 우리 애한테 좋을 건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결국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엄마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겠다 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했기에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집이며 가전도 반반했기에 정확히 네 거 내 거 따져서 나눴고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서로 협의가 잘 됐기 때문에 소송까진 안 갈 줄 알았지만 양육비 문제 때문에 결국 법적 다툼은 했습니다. 남편은 최소한의 양육비만 주고 싶어 했거든요. 진짜 끝까지 지저분한 인간이구나 싶어서 양육비 필요 없다고 하려다가 그래도 조금의 돈이라도 받아내는 게 저 인간한테는 더 배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소송해서 제가 원하는 금액으로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이 끝이 나고 지긋지긋한 이혼도 마무리되던 날 법원에서 서류 정리 끝내고 멀찌감치 떨어져 주차장으로 갔어요. 남편은 제가 뒤에서 따라가니까 자기 차 타려고 오는 줄 알더군요. 왜 따라와? 안 태워줄 거야. 택시 타고 가. 그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내가 왜 네 차를 타니?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난 내 차 타러 온 거거든? 꼴에 돈도 없으면서 차까지 샀냐? 이제 직장도 없으면서 아껴 쓰지.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코웃음 치고 제 차키 눌렀습니다. 그 순간 남편 눈앞에서 1억 원 상당의 프리미엄 라인 SUV 차량에 불이 들어왔죠. 남편 그걸 보고 벙쪄서는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그 차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툭 하면 자기도 저런 차 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차입니다. 남편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타는 건가 싶어서 급히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 치고 그 차에 올라타려는데 황급히 와서 저를 잡더라고요. 이게 뭐야? 누구 차인데? 놔. 어딜 잡아. 이제 우리 남남이야. 실례되는 짓 하지 말지.
아니, 이거 누구 차냐고. 너 남자 있어? 그 말에 뒷골이 당기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남자 같은 소리에. 돈 벌고 애 보는데 내가 무슨 시간이 있어. 남자야. 내 차야. 그러니까 나와. 네가 뭔 돈이 있어서 이 비싼 차를 타.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 너 로또 됐어? 뭐라는 거야. 나오라니까. 아이 차가 어디서 났냐고. 저는 그냥 무시하고 갈까 하다가 안달복달하는 남편 꼴이 웃겨서 비웃으며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궁금해? 얘기해줄게. 아니다. 그냥 보여줄까? 저는 폰 뱅킹으로 제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통장에 예치된 금액을 보고 남편이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뭔 돈이야? 내가 소설 팔아서 번 돈. 뭐? 침대에서 하루 종일 쓸데없는 짓이나 한다고 나 비웃었지. 근데 하루 종일 발바닥 땀나게 일하는 너보다 내가 돈은 더 잘 버네. 내가 달에 인쇄로만 받는 돈이 네 월급보다 훨씬 많거든. 잠깐만. 소설 연재하니 뭐니 하더니 그게 이렇게 돈이 됐다고? 나 거기서 잘 나가. 내 작품 기다리는 팬들만 해도 얼만데.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해? 내가 왜 하는데. 그리고 궁금한 거 풀렸으면 이제 좀 나와. 난 내 갈 길 갈 거야. 우린 이제 남남이야. 우연으로라도 마주치지 말자. 그런데도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우리가 돈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 자기가 돈을 잘 벌면 우리가 뭐하러 헤어져. 착각하지 마. 우리가 무슨 돈 때문에 헤어지니? 나를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는 네 이기심 때문에 헤어지는 거지. 미안해. 나도 막막하고 힘드니까 그런 거잖아. 나 혼자 벌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버거우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벌어서 그 돈 혼자서 잘 쓰고 사시라고요. 남 책임지기도 버거운 사람이 결혼은 뭐하러 했는지 몰라. 긴 말 필요 없어. 우리 이제 남남이라니까. 앞으로는 절대 만나지 말자. 나 당신하고의 결혼 생활 너무 최악이었거든. 저는 그렇게 남편을 있는 힘껏 뿌리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드로 보니 남편은 제가 주차장 나갈 때까지도 입 떡 벌어져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제 폰으로 전화가 엄청 오는 겁니다. 제 통장 보고 나니 이제 와서 안달복달 하는 그 꼴이 너무 속보이고 징글맞더군요. 번호도 바로 차단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들어가서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엄마 도움도 받으면서 판타지 소설 쓰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꾸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생활비 겸 부모님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있어요. 저도 우연하게 찾은 취미가 이렇게 저의 업이 되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남편하고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동력이 될 줄도 몰랐고요.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함께 걸어가야 할 배우자로 생각했더라면 저도 절대 이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얼마든지 응원해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애초에 결혼을 하거나 누군가와 살만한 인간이 못 됐던 것 같아요. 아내가 돈을 벌어와서 빨리 자산은 모으고 싶어 하면서도 아내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서 벌벌 떠는 인간이었으니까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돈 한 푼 한 푼 모아가며 그러고 살길 바랍니다. 저는 제일 열심히 하면서 또 저희 아이 잘 키워가면서 그렇게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